앞 못 보는 안진뱅이 신랑과 언니 대신 혼례를 치르라고요? 억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서리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엄진사댁 이씨 부인은 방금 전까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정일품 황대감댁 외아들과 혼담이 성사됐다는 말에 입꼬리가 귀에 걸렸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앞 못 보는 안진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엄진사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눈빛 하나가 구석을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던 둘째 딸 서리에게로. 그런 서리에게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대신 가거라. 언니 앞길을 막을 순 없으니 네가 그 집에서 썩으란 말이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어머니 저고리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혼례가 누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를. 앞 못 보는 신랑과 강제로 혼례를 치른 서리. 과연 그녀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양 북촌 엄진사 댁에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안채 앞을 서성이던 엄진사의 발이 멈춘 건 산파가 문을 열어젖히며 내뱉은 한마디 때문이었죠. 옥동자는 아닙니다만 아이가 아주 건강합니다. 엄진사가 가끈도 바로잡지 못한 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아내의 품에서 갓난아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고 있었어요. 엄진사가 손가락 하나를 내밀자 아이가 그걸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에 엄진사의 눈가가 붉어졌죠. 설이라 부르겠어요. 눈 속에 피어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울음이 잦아든 자리에 따스한 숨결만 남았습니다. 설이 어머니는 본래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설이를 낳고 기력이 더 떨어졌지만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만은 아픈 기색을 감추곤 했습니다. 봄이면 매화나무 아래에서 꽃잎을 떼어 설의 손바닥에 올려주었고 여름이면 우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깔깔 웃었어요.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설이의 찬 발을 제 배 위에 올리고 간지러운 척 몸을 꼬았죠. 설이에게 세상은 어머니 품만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이가 3살 되던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기침이 잦아진 정도였어요. 며칠 사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니 혼자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진사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셋이나 불러왔지만 돌아가는 의원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진사가 밤새 곁을 지키며 미움을 떠넣어도 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이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 살배기가 무엇을 알았겠어요. 다만 어머니 손이 예전보다 차갑다는 것, 노래를 불러달라 졸라도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뜬 건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밤이었어요. 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에 설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눈을 뜨고 설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등잔불 아래 어머니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설이야.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나뭇잎보다 가벼웠습니다. 설이가 기어서 곁으로 다가가자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설이의 볼을 감싸 쥐었어요. 설이야, 내 이름은 눈 속에 피어난 기쁨이란다. 아무리 차가운 세상이 너를 짓밟아도
봄을 기다리는 꽃이 되어야 한다. 서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았을 뿐이었어요. 서리가 작은 손을 어머니 손 위에 포개며 물었습니다. 엄마, 울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어요. 서리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리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습니다. 팔은 여전히 감싸고 있었지만 떨림도, 숨결도, 심장 뛰는 소리도 없었어요. 엄마, 일어나. 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엄마. 새 살배기의 목소리가 찬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엄진사가 달려왔을 때 서리는 어머니 옷자락을 움켜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아 올리고 나서야 작은 손가락들이 하나씩 풀어졌어요. 옷자락에서 떨어진 손이 허공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힘없이 내려왔죠.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나이였으니까요. 장래 사흘 동안 서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누워있던 자리로 기어가 빈 이불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엄진사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삼키면서도 딸 앞에서만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아비가 여기 있다. 서리야, 아비가 여기 있단다. 밤마다 서리를 안고 마당을 거닐며 별이 보이면 어머니가 지켜보는 거라 말해 주었고 매화에 싹이 트면 어머니가 돌아온 거라 속삭여 주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4살, 5살이 되면서 서리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꽃잎을 줍기도 하고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그림이 있는 서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6살 되던 봄, 서리가 꽃잎을 한 웅큼 모아 하늘로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왔나 봐. 마루 끝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엄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체온도 해가 갈수록 흐려져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밤에 들었던 그 말만큼은 이상하게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기쁨, 가슴이 시릴 때면 그 말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7살 되던 가을 어느 저녁 엄진사가 서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리야, 아비가 좋은 분을 한 분 모셔올 생각이다. 새 어머니시다. 서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웃고 있으니 좋은 일이겠거니 했어요. 대문 밖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채가기 전 엄진사 댁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씨 부인과 그 친딸 금아였죠. 금아는 서리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첫날부터 안채 마루에 단정히 앉아 서리를 향해 2 팔을 벌렸어요. 이리 오렴. 내가 서리구나.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서리는 아버지 뒤에 숨어 이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의 미소가 부드러웠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엄진사가 서리의 등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서리야. 새 어머니시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엄진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그랬죠.
금화는 처음부터 서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리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를 돌렸고 함께 놀자고 해도 코웃음만 쳤어요. 이씨 부인은 그런 금화를 나무라는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화야, 동생이잖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저 애가 왜 내 동생이에요? 금화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이씨 부인은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엄진사가 자리에 없으면 이씨 부인의 눈빛은 사뭇 달라졌어요. 서리를 바라보는 눈에 온기가 사라지고 입술 끝에 걸려있던 미소도 감쪽같이 걷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차이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7살 아이가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한 번은 엄진사가 외출한 사이 서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사발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서리 앞에 선 이씨 부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리가 몸을 움츠렸어요. 이씨 부인은 깨진 사발 조각을 서리 앞에 밀어놓더니 돌아서 버렸습니다. 서리가 혼자 조각을 주워 담고 있을 때 뒤에서 금화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러다 대문 쪽에서 엄진사의 기침소리가 들리면 이씨 부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돌아왔고 목소리도 다정해졌어요. 서리야, 다치진 않았니? 어머니가 새 사발 가져다 줄게. 서리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씨 부인이 보여주는 다정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분간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에서 이씨 부인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 그건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진사는 재혼 뒤에도 서리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서재에서 함께 서책을 읽었고 마당에서 연을 날려주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이씨 부인은 먼 발치에서 두 부녀를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곤 했습니다. 금화가 옆에서 투정을 부려도 이씨 부인의 시선은 엄진사의 품에 안긴 서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리가 8살이 되던 해 초여름, 엄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관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길바닥에 주저앉더니 하인 둘이 부축해서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소리가 났어요. 의원이 달려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리는 아버지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안에서 나오며 서리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금화는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엄진사가 서리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서리의 눈에 이불 위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불과 하루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서리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자 엄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서리야, 아비 말 잘 들어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 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라. 내 친어미가 남긴 서책들을 잘 간직하거라. 서리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에 그동안 본 적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다는 건 느꼈어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진사의 입가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착한 아이다. 우리 서리. 그것이 엄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엄진사는 눈을 감았어요. 서리는 아버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죠. 5해 전 어머니를 보낸 그 아침과 같은 차가움이 손끝에서 번져왔습니다. 서리는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울면 정말로 아버지가 떠난 것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대신 아버지가 말한 서책들이 어디 있는지 떠올리며 두 손을 꼭 모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 마당에 서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서리에게 향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돌려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씨 부인의 얼굴이 보였는데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서리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비로소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갔고 서리는 치마 끝을 꼭 움켜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서리를 안채로 불렀어요. 서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씨 부인은 윗목에 반드시 앉아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금아가 앉아 귤을 까먹으며 서리를 흘겨보았죠. 서리야, 이리 앉아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진사 앞에서 보여주던 부드러움은 흔적도 없었어요. 서리가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무릎을 꿇자 이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 살림은 내가 맡는다. 알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너는 오늘부터 바깥채 옆 헛간에서 지내거라.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헛간이라면 농기구와 땔감을 쌓아두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잠을 잘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안채는 금아와 내가 쓴다. 너까지 들릴 자리가 없어. 금아가 귤껍질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서리가 이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물어볼 틈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벽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자기 이불 하나를 안은 채 헛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바닥은 매늘기였고 한쪽 구석에 땔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빈 구석에 이불을 깔고 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대자 흙벽의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번져왔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채 쪽에서는 금아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불과 한 담장 너머인데 그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불 끝자락을 꼭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밤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던 밤이 까마득한 예실처럼 아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서리에게 할 일 목록을 내려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부엌 설거지를 끝내야 했어요. 8살 아이에게 주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서리가 처음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돌아오던 날 무거운 동이가 기울면서 물이 절반이나 쏟아졌어요. 서리의 저고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 꼴을 본 이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왔어요. 물반을 버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냐? 다시 길어와. 서리는 젖은 옷 그대로 우물까지 다시 걸어갔습니다. 2번째 동이를 이고 돌아올 때는 목이 뻣뻣하게 굳었고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발씩 걸었죠. 밥은 부엌 한쪽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안채상에는 쌀밥과 반찬이 올라갔지만 서리에게 돌아오는 건 식은 잡곡밥에 김치 한 쪼가리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헛간에 누워 배를 움켜쥐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배고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배고픈 상태가 일상이 된 겁니다. 그 많은 서리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즐겼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서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야, 거기 덜 쓸었다. 금아 아씨 어디요? 몰라. 눈이 있으면 찾아. 금아가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을 서리가 막 쓴 마당 위로 던졌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어 다시 쓸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헛간 생활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흙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쳤고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서리는 땔감 사이에 몸을 웅크려 바람을 피했습니다. 한밤중에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에 스스로 잠이 깨는 날도 있었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에 동상이 잡혔지만 아픈 티를 내면 이씨 부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뿐이었어요. 아프면 일을 못하잖니. 아프지 마라. 그게 이씨 부인이 서리에게 해준 유일한 당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헛간 구석에 웅크린 채 손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봄을 기다리는 꽃이 되어야 한다. 서리가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봄이 오긴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헛간 지붕 틈으로 별 하나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걸까? 서리는 그 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흐려질 때까지, 눈이 시릴 때까지 바라보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봄이 와도 서리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눈을 뜨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장독대를 닦았고 햇볕에 목덜미가 벌겋게 익어도 그늘에 앉을 틈이 없었어요. 가을에는 무거운 곡식 자루를 광까지 날랐습니다. 자루 하나가 설의 몸무게의 반은 되었죠. 이씨 부인은 하인 하나를 내보내고 그 몫까지 서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서리의 손은 8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였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단 한 번도 이씨 부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헛간에 돌아와 흙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서리에게는 유일한 창이었어요. 그 좁은 틈으로 달이 보이는 밤이면 서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도 어머니가 남긴 말도 하루하루 버틸 힘이 되어 주었죠. 9살이 되었을 때 서리의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습니다. 먹는 양이 늘 모자랐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팔다리는 가늘었고 볼은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안하기 대문 밖에서 서리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죠. 저 집 종아이가 참 안 됐어. 종이 아니라 엄진사의 친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리의 눈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아무리 힘든 하루가 지나도 아침이 되면
헛간 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에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침 습관 하나로 설이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설이가 스스로에게 주는 유일한 인사였어요. 10살이 되던 해부터 일의 양은 더 늘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남은 하인마저 하나 더 내보냈거든요. 부엌 일 빨래, 마당 쓸기에 더해 장작 패기와 된장 담그는 일까지 설이 몫이 되었습니다. 장작을 팰 때 도끼가 너무 무거워 양손으로 겨우 들어 올렸고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새벽 어스름에 눈을 떠서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헛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밥은 여전히 식은 잡곡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이씨 부인의 기분에 따라 줄었어요. 금아가 밥맛이 없다며 상을 물리는 날이면 이씨 부인은 설이에게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아가 못 먹는 밥을 내가 먹겠다고? 그 말에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화풀이였습니다. 설이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빈속으로 잠을 청하는 밤이 한 달에 5번은 되었죠. 배가 고프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걷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마당 돌바닥이 확 가까워졌습니다. 무릎이 돌에 부딪혀 까졌지만 물동이를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설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이씨 부인의 꾸지람이 돌아올 것이고 꾸지람 끝에는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나날 속에서 설이를 버티게 해준 것은 서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친어미가 남긴 서책들을 간직하라는 그 말을 설이는 잊지 않았어요. 엄진사의 서재는 이씨 부인이 차지했지만 설이 어머니가 남긴 서책 몇 권은 헛간 한쪽 땔감 더미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볏짚으로 덮어 놓았죠. 밤이면 설이는 그 서책을 꺼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시절에는 그림만 들여다보았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한글 몇 자를 떠올리며 조금씩 걸자를 짚어 나갔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한 글자씩 소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듬더듬 읽다 보면 어느새 한 줄이 끝나 있었고 한 줄이 쌓여 한쪽이 되었죠. 서책 속에는 시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어요. 설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글자를 따라가는 그 시간만큼은 헛간의 추위도 배고픔도 이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서책을 읽기 시작한 지 2해쯤 지났을 때였어요. 설이가 12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씨 부인이 느닷없이 헛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설이가 새벽 일을 나가기 전이었어요. 이씨 부인은 헛간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땔감 아래 볏짚을 걷어찼습니다. 서책 3권이 드러났어요. 이게 뭐냐? 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이 서책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내 어미 것이구나. 이런 걸 숨겨놓고 있었어? 설이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종년이 서책을 읽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글 읽을 시간에 빨래나 더해. 이씨 부인이 서책을 들고 돌아서려 하자 설이가 이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씨 부인이 멈칫했어요. 설이가 제 손으로 누군가를 붙잡은 것은
어머니의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발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에 잠깐, 아주 잠깐 당혹한 빛이 스쳤지만 곧 차가움으로 덮였습니다. 놓지 못해. 이씨 부인이 치맛자락을 확 잡아챘습니다. 서리의 손이 풀렸고 이씨 부인은 서책 3권을 안고 안채로 사라졌어요. 서리는 빈 땔감 자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에 치맛자락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잡았는데 놓쳐버린 그 감촉이 어머니를 보내던 아침과 겹쳤어요. 어머니의 것이 또 하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책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서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닳도록 만졌던 서책이었어요.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뒤척이다가 문득 부엌 쪽에서 아궁이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서리가 살금살금 헛간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안채는 조용했고 이씨 부인과 그마는 이미 잠든 듯 했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밥을 짓고 남은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서리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불씨 쪽으로 내밀었어요. 손끝에 온기가 돌아왔죠. 그때 부엌 선반 위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씨 부인이 가져간 서책이 아니었어요. 엄진사의 서재에 있던 서책 한 권이 불쏘시개로 쓰려는 듯 선반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그 서책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읽던 책이었습니다.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여백에 빼곡히 남아 있었죠. 서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자 위에 눈물이 떨어질 뻔해서 서둘러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인 뒤 다시 아궁이 불빛에 의지의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가 흐릿한 곳은 불씨 가까이 기울여 보았고 모르는 글자는 앞뒤 문맥으로 짐작하며 더듬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는 동안 서리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안채가 잠든 시각이면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가 아궁이 불씨 앞에 앉아 서책을 읽었어요. 불쏘시개로 버려질 뻔한 서책들을 하나씩 건져냈고 다 읽으면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씨 부인에게 들킬까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헛간으로 돌아왔죠.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에 발소리 하나까지 죽이며 다녔습니다. 부엌 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숨을 참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시간이 서리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낮에는 종처럼 불임을 당하고 밤에는 굶주린 채 잠을 청하는 나날이었지만 아궁이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더듬는 서리의 얼굴에는 낮 동안 볼 수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리가 아궁이 불빛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사이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과 그 많은 엄진사가 남긴 재산으로 사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많은 해마다 비단 저고리를 새로 지었고 철이 바뀔 때마다 옷감을 골랐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양에서 이름난 포목점을 드나들며 값비싼 비단을 사들였어요. 안채에는 금화가 쓰다 질린 놀이개와 장신구가 쌓였고 부엌에는 갖은 진귀한 먹거리가 들어왔죠. 금화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사치가 더 심해졌어요. 이웃집 양반 딸이 산후비녀를 꽂고 나들이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금화가
이 씨 부인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도 저것보다 좋은 거 사주세요. 남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이 씨 부인은 금아의 투정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금아가 원하면 무엇이든 내주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채워주었습니다. 금아의 방에는 비단옷이 괴짝 2개를 넘게 쌓였고 이 씨 부인의 방에도 값비싼 자개암과 은장도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그 시간 서리는 헛간에서 해진 치마를 기워 입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안채 마루에 펼쳐진 비단 보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서리의 저고리 한 벌 값이면 살 수 있는 무명천조차 서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려 빨래에 집중했어요. 부러워할 겨를도 없었고 부러워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리가 16살이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이 씨 부인 계시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2, 3, 거친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서리가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것들이 또 왔어. 이 씨 부인이 낮게 중얼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리는 빗자루를 든 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장정셋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번듯했지만 눈빛은 사나웠어요. 마당을 쓸고 있던 서리와 눈이 마주치자 그중 한 명이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가 이 씨 부인 앞에 서더니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부인, 빚 갚으실 날이 석 달이나 지났소. 이번에도 미루시겠소? 이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정이 좀 있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소.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내놔야 할 거요. 사내의 목소리가 잘라 말하듯 단호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금아가 안채 문 뒤에서 상황을 엿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숨겼죠. 채권자들이 돌아간 뒤 이 씨 부인은 안채에 들어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금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돈이 그렇게 없어요? 없다. 이 씨 부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금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집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씨 부인은 대답 대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아야, 내 나이가 18이다. 혼처를 알아봐야겠구나. 금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혼처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이 씨 부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아는 혼인 이야기가 탐탁지 않은 눈치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절박해 보여 더 이상 따지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이 씨 부인은 중매쟁이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안팎의 양반가 소식을 캐묻고 재산이 넉넉한 집안을 수소문했어요. 그러나 소문이란 게 빠른 법이었습니다. 엄진사 댁이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거든요. 이 씨 부인이 넌지시 혼담을 꺼내면 상대 집안에서 슬쩍 발을 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낯으로 이야기를 듣던 집안도 며칠 뒤면 어김없이 거절의 서찰을 보내왔어요. 이 씨 부인은 그 서찰을 받을 때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매번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 씨 부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어요. 그만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데가 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입 닥쳐. 내가 시집을 안 가면 우리 모녀가 길바닥에 낳았는다. 이 씨 부인이 처음으로 금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금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금아가 입술을 깨물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안채에는 이 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소리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리도 들었습니다. 서리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릇을 잡은 손끝에서 비눗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채권자가 찾아온 그날부터 안채의 공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서리는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씨 부인의 눈이 머지않아 자신에게로 향하리라는 것을 그때의 서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거듭될수록 이 씨 부인의 얼굴은 날이 서갔습니다. 안채에 앉아 손톱을 깨물며 궁리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금아에게도 서리에게도 말이 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 박 씨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부인, 혼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씨 부인이 박 씨를 안채로 들였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정일품 황대감댁 아시죠? 그 댁 외아들 도련님이 홍기가 찼는데 아직 짝을 못 구하고 있답니다. 이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일품이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어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 씨 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왜 짝을 못 구해요? 박 씨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찻잔을 한 모금 마신 뒤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도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시고 다리도 온전치 않으시다고. 이 씨 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어요. 머릿속에서 셈을 하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도 정일품 황대감댁 외아들이면 예단은 얼마나 보내겠다 했소? 그렇죠. 혼수 걱정도 없고 오히려 신부 집안에 예단을 두둑이 보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감만 마음에 들면요. 예단이라는 말에 이 씨 부인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입술을 하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 금아를 보내겠소. 박 씨가 돌아간 뒤 이 씨 부인은 금아를 불렀습니다. 금아가 방에서 나오자 이 씨 부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아야, 좋은 혼처가 나왔다. 정일품 황대감댁이야. 황대감댁이요? 금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에서 황대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씨 부인이 다음 말을 꺼내자 금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다만 신랑 도련님이 눈이 좀 불편하시고 다리도. 뭐요? 금아가 이 씨 부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이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쓰는 사람한테 시집가라고요? 금아야, 들어봐. 정일품 명문가잖니.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 싫어요. 금아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을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병신한테는 안 가요. 그런 사람 곁에서 평생 시중이나 들라는 거예요? 이 씨 부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아의 태도는 완강했어요. 이 씨 부인이 비단 치마를 해주겠다 해도
혼수를 두둑이 챙겨주겠다 해도 그마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여 윽박질러도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그마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가요. 그마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사흘째 되었을 때 이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채권자가 다시 찾아올 날은 코앞이었고 이 혼담을 놓치면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마루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대감 댁에서는 그마의 이름으로 혼담이 오간 상태였어요. 얼굴을 본 적은 없었죠. 이름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뻗어나갔습니다. 이씨 부인의 시선이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서리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해진 치마에 거친 손 하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빨래를 하나씩 정성껏 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마와 비슷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 한쪽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이씨 부인이 헛간으로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서리가 놀라 일어섰어요. 이씨 부인이 헛간까지 직접 찾아온 것은 서책을 빼앗으러 온 그날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서리야 앉아라.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서리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경계하는 눈으로 이씨 부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 게 누구 덕인 줄 아느냐?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서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혼처가 하나 있다. 정일품 황대감 댁이야.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거라.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정일품 황대감 댁이라면 그마의 혼처로 나온 그 집이 아닙니까?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마 언니 혼처 아닌가요? 이씨 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그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됐다. 그러니 내가 대신 가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서리는 알았습니다. 며칠째 안채에서 들려오던 그마의 고함과 이씨 부인의 사정하는 목소리를 다 들었으니까요. 그마가 거부한 자리를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랑 도련님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서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씨 부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댁 외아들이야. 불편하면 어때? 들어가서 잘 모시면 평생 편하게 사는 거지.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씨 부인이 서리의 침묵을 거절로 읽었는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벗겨지고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리야, 내가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건 내 은혜다. 내 아비가 남긴 재산으로 널 먹여 살린 거야.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다. 서리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씨 부인이 탕진한 것이었어요. 은혜라니.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서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니까요. 이씨 부인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오늘부터 밥도 없고 잠자리도 없다. 이 헛간에서도 내쫓겠어. 갈 데가 있느냐?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서리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도 기댈 사람도 손 내밀어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헛간 바깥은 한겨울이었고 내쫓기면 그날 밤부터 길바닥이었죠. 18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리가 고개를 들어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는 딸을 바라보는 정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단을 바라보는 차가운 계산만이 들어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헛간 밖에서 바람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이씨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씨 부인이 돌아서자 서리는 두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꽃이 되어야 한다. 서리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두 손을 맞잡았더니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헛간 지붕 틈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어요. 서리는 그 별을 한참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씨 부인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리를 안채로 불러앉힌 뒤 낮은 목소리로 다짐을 받았어요. 잘 들어라. 황대감 댁에는 내가 금하라고 알려져 있다. 혼례가 끝날 때까지 절대 본명을 밝히지 마라.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금하 언니 이름으로 시집을 가라는 건가요? 그렇다. 입 밖에 내면 너도 나도 끝이야. 알겠느냐? 이씨 부인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알기에 더 괴로웠어요. 서리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자 이씨 부인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됐다. 오늘부터 혼례 준비에 들어간다. 이씨 부인은 그날부터 서리의 차림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헛간에서 꺼내다시피 한 서리를 안채 작은 방에 들였고 해진 치마 대신 깨끗한 옷을 내주었습니다. 거친 손을 가리려 손에 기름을 바르게 했고 갈라진 발 뒤꿈치에도 약을 발랐어요.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놓고 며칠 만에 양반집 교수로 꾸며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만은 제 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깨끗한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빗는 모습을 보더니 금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헛간에서 자던 게 비단을 걸치니까 꼭 원숭이가 옷 입은 것 같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금아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처를 드러낼 여유가 없었죠. 혼례 날짜는 보름 뒤로 잡혔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보름 동안 서리에게 양반가 예법을 가르쳤어요. 절하는 법, 인사하는 법,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잡았습니다. 서리가 한 번 실수하면 손등을 때렸고 2번 실수하면 밥을 굶겼어요. 가르침이라기보다 조련에 가까웠습니다. 황대감 댁 정씨 부인은 눈이 높은 분이시다. 티가 나면 끝이야. 이씨 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서리는 이를 악물고 따라했습니다. 절을 수십 번 반복하고 걸음걸이를 고치고 말투를 바꾸었어요. 보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남의 이름으로 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례 이틀 전 서리는 이씨 부인에게 한 가지를 청했어요. 어머니, 혼례 전에 부모님 묘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처음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눈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라. 서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한양 외곽 야산에 나란히 있는 두 봉분 앞에 섰을 때 서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봉분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고 코끝이 시큰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터뜨리지 않았던 울음이 목 안쪽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어 삼켰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이 열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시집갑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숙인 채 이어 말했어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바람이 봉분 위에 풀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풀잎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서리가 두 봉분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궁이 불빛 아래서 읽던 서책 한 권이었어요. 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히 적힌 그 책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겠습니다. 서리가 서책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어요. 봉분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혼례 당일 동이 트기 전에 가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씨 부인이 서리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서리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로 가만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헛간에서 잠을 자고 종처럼 일했던 아이가 양반집 신부의 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이 서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마라.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우리 둘 다 끝이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대문 안쪽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꽃잎을 주었던 그 나무. 서리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졌어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가마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에 품은 서책이 함께 흔들렸죠. 한양 거리를 지나는 동안 가마 밖에서 장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건 파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서리는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0살이던 해, 금아와 함께 나갔던 장터,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호련히 나타나 마가 선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리보다 서너 살 위로 보였어요. 소년은 무례배를 막다가 눈가에 크게 다쳐 쓰러졌고 그 많은 소리 한마디 없이 도망쳤죠. 서리만 남아 소년을 부축하여 의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눈가를 제 머리에서 풀어낸 붉은 댕기로 감싸주었어요. 소년이 아파하면서도 힘겹게 서리에게 물었었죠. 이름이 뭐야? 서리요. 서리, 고마워. 이 댕기는 내가 간직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듣지 못했어요. 집에 늦게 돌아온 서리는 이씨 부인에게 된통 매질을 당했고 그 뒤로는 장터에 나갈 일도 없었죠. 소년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흐려졌지만 피 묻은 눈가를 감싸주던 순간의 떨림만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마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서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가마는 한양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서리는 가슴에 아는 서책을 한 번 더 꼭 눌렀습니다. 황대감 저택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착하셨습니다. 서리가 가마 문을 열고 내려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황대감 저택은 엄진사 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높은 담장 안으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대문 앞에 도열한 하인만 10명이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혼례를 위한 초례상이 차려져 있었고 붉은 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흐르는 땀을 닦을 수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발끝부터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리 오시게. 혼례를 집전하는 예관이 서리를 안내했어요. 초례상 앞에 서자 맞은편에 신랑이 보였습니다. 황도현. 비단 도포를 갖추어 입고 있었지만 곁에 선 하인이 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한쪽 다리를 살짝 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도 자기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서리는 가르쳐준 대로 절을 올렸어요. 2번, 4번. 절을 할 때마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 이것이 진짜 내 혼례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맞은편에서 도연도 부축을 받으며 절을 했습니다. 동작이 느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술잔을 나누는 순간 도연의 손이 잠깐 허공을 더듬었고 곁에 하인이 조용히 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술잔을 든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혼례가 끝난 뒤 서리는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긴 회랑을 지나 안채 마루에 오르자 한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어요. 서리가 몇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자 정씨 부인이 서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코, 이마, 턱. 시선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서리는 그 시선 아래서 숨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씨 부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다정함도 냉대도 아닌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마치 사람을 읽으려는 듯한 깊은 관찰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아라. 서리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서리의 숨이 멎었어요. 손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기름을 바르고 약을 발랐지만 10년 동안 쌓인 굳은 살과 거친 손등은 완전히 감출 수 없었어요. 양반과 규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씨 부인이 서리의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 한마디에 서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면 그저 인사치레인 건가? 서리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곁에 서 있던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달래야, 새 며느리를 신방으로 안내해라. 달래라 불린 여종이 서리 앞에 섰어요. 나이가 서리와 비슷해 보였고 눈이 크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마님. 마님이라는 호칭이 서리에게는 낯설기 그지없었어요. 어제까지 헛간에서 자던 사람이 오늘은 마님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달래를 따라 신방으로 향했어요. 신방 문 앞에 선 순간 서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촛불 2개가 방 양쪽에서 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도연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달래가 문을 열어주었고 서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는 서리와 도연 그리고 촛불 2개뿐이었습니다. 서리가 도연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리가 앉는 바스락거림, 옷자락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것만으로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어요. 서리는 도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옆모습은 또렷했어요. 이목구비가 반듯했고 눈을 감고 있어도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서리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름. 이씨 부인이 신신당부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그 말하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리가 있는 방향을 향한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리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서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 저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금화가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어요. 도연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리는 그 침묵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편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가 밀려왔어요. 금아 언니가 혼례를 거부해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제 본명은 서리입니다. 엄진사의 둘째 딸이에요. 계모 밑에서 자랐고 금아 언니의 이복 동생입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이어 말했습니다. 속인 죄 용서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당장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정일품 명문가에 사기 혼사로 들어온 죄,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리라 했소? 네. 그 이름을 밝히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 아주 옅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웃음인지 안도인지 서리는 알 수 없었어요. 가마를 타는 순간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도 밝혔소. 이 자리에서조차 거짓을 말하면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도 왔소? 네. 왜? 서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불편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도연의 입가에 다시 그 옅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촛불 2개가 나란히 흔들렸고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죠. 설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밤 설이는 신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맞은편에 누운 도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정체를 밝혔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무슨 처분이 내려질까? 설이는 가슴에 안은 서책을 꼭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인 만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연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만수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나서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아침에 마당으로 나와보시오. 도연이 설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설이가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도연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만수가 곁에 서 있었고 달래가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설이가 마루 아래에서 멈추자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가까이 와서 앉으시오. 설이가 마루에 올라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한 말 하나하나 다 들었소. 거짓 이름을 쓸 수 있었는데 밝혔고 쫓겨날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했소. 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그 용기에 보답해야 할 것 같소? 나도 당신에게 밝혀야 할 것이 있소. 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은 채 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만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설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던 그 눈이 또렷하게 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읽고 느끼는 눈. 설이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촛불 아래서 감겨있던 바로 그 눈이 지금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련님 눈이 보입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접고 있던 자세를 풀더니 두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림 없이, 부축 없이. 설이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다리도 성하십니까? 반년 전부터 걸을 수 있었소. 설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눈이 보이고 다리도 성한 사람이 왜 장애를 가장하고 있었던 걸까?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도연이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설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일품 대감의 외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아시오? 재산을 탐하는 자, 권세에 빌붙으려는 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셈을 하는 자. 그런 인간들의 얼굴을 수없이 보았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소. 탐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혼담이 올 때마다 상대 집안을 살폈소. 하나같이 재산과 권세를 셈하는 눈빛뿐이었소. 사람을 보는 눈은 없었소.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당신은 내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도 왔다 했소. 그러면서 불편한 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구나 싶었소. 도연의 눈이 서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도연이 만수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만수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 낡은 천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붉은색.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댕기였습니다. 8배 전 장터에서 서리가 풀어 소년의 눈을 감싸주었던 바로 그 붉은 댕기. 이걸 어디서?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댕기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무례배를 막다가 눈을 다친 소년이 있었소. 그 소년을 부축해서 의원까지 데려다 준 아이가 있었고 피가 나는 눈을 자기 댕기로 감싸주었소.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소. 서리라고 했소. 도연이 댕기를 서리 앞에 내려놓았어요. 8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소. 언젠가 돌려주려고. 서리의 손이 댕기 위로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자 빛바랜 천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8년 전 그날 소년의 피가 묻어있던 바로 그 댕기. 천이 닳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서리가 손수 묶어주었던 매듭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댕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도련님이셨어요? 그렇소.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서리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혼담이 왔을 때 상대가 엄진사 댁이라는 걸 알았소. 만수를 보내 알아보게 했소. 만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의 분부로 엄진사 댁을 조사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선대 어른의 재산을 탕진한 경위, 서리 아씨를 종처럼 부린 정황, 그리고 금아 아씨가 혼례를 거부하자 서리 아씨를 대신 보낸 사기 혼사의 증거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만수가 품에서 두꺼운 문서 묶음을 꺼내 마루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씨 부인이 빚을 진 전말, 빚쟁이들의 증언, 이웃 타인들에게서 받은 서리 학대 정황의 진술서, 금아 이름으로 혼례를 올린 문서 사본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 아시고 계셨던 건가요? 이름만 몰랐소. 엄진사의 둘째 딸이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람이 8년 전 장터의 서리인지는 몰랐소. 도연이 서리를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당신이 본명을 밝힌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소. 서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에게 끌려오듯 왔던 이 혼례가 8년 전 장터에서 시작된 인연과 닿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엄진사 댁 이씨 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를 당장 데려가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서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씨 부인이 왜 여기까지 온 걸까? 혹시 예단이 생각보다 적어서인지 아니면 서리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소문이라도 들은 건지 10년 동안 이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공포가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서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하인에게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걸음이 단단했어요. 만수, 대문을 열어라. 만수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서리를 돌아보았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당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듣고도 불안이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몸에 밴 두려움은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의 눈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서린 확신이 서리의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이씨 부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금아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이씨 부인은 마당에 늘어선 하인들을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리를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 집 딸을 돌려보내시오. 마루 위에서 도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부축 없이, 비틀거림 없이. 이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도연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다리가 어찌. 이씨 부인.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씨 부인의 입이 닫혔어요. 앉으시오. 할 말이 있소. 만수가 이씨 부인과 금아를 마루 아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금아는 옆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도연이 만수에게 눈짓하자 만수가 문서 묶음을 이씨 부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이씨 부인이 문서를 펼쳐보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빚의 전말, 재산 탕진 경위, 서리 학대 정황, 금아 이름으로 올린 사기 혼사 문서 사본.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이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건 사기 혼사, 재산 탕진, 의붓딸 학대. 관아에 올리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부인이 더 잘 아시겠소. 이씨 부인의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모습을 마루 뒤에서 지켜보던 서리의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 이상하게도 먹먹함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은 이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봐줄 수 없소. 이 문서는 관아에 넘기겠소. 이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금아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관아의 관리가 호출되어 왔고 이씨 부인은 사기 혼사 및 재산 탕진 죄로 곤장을 맞은 뒤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서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씨 부인의 눈에는 원망도 반성도 아닌 텅 빈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금아의 처분이 논의될 때 서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서방님, 금아 언니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연이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금아 언니도 잘못이 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아는 감형되어 노역 3개월 후 석방되었습니다. 석 달 뒤 서리에게 서찰 한 통이 도착했어요. 금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마루에 앉아 서찰을 펼쳤어요. 금아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리에게 노역을 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 과일 껍질을 던졌을 때, 원숭이 같다고 했을 때, 너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이 말을 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서리는 서찰을 읽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용서가 되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아가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짐작이 갔어요. 서리는 서찰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혼례 후 서리의 생활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달래가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었고 만수는 묵묵히 도연과 서리를 보좌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서리에게 안채 살림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일을. 서리가 실수하면 꾸짖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꾸짖음과는 달랐어요. 정씨 부인의 꾸짖음에는 가르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씨 부인이 서리를 안채로 불렀어요. 작은 상자 하나를 서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아라. 서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 은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세공이 정교하고 은빛이 은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종부에게만 전하는 물건이지. 서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내 손을 보았을 때 내가 금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양반집 규수의 손이 아니었으니까.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아시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내쫓지 않은 건 내 눈 때문이었어. 거짓으로 꾸민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내 눈에는 두려움만 있을 뿐 탐욕은 없었다. 정씨 부인이 은비녀를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제 이 집안 사람이다. 당당히 받아라.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녀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연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사람이 장원을 차지하자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수군거렸고 황대감댁의 내막을 아는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도연이 관직에 오르던 날 서리는 안채 마루에서 도연이 관복을 입고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도연이 대문을 나서기 전 서리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서리도 웃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리와 도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건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서리는 아이를 안고 한양 외곽 야산을 찾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나란히 있는 두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풀이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미리 사람을 보내 돌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걸 보고 한참 봉분을 바라보았어요. 품에 안긴 아이가 작은 손을 뻗어 서리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자를 데려왔어요. 바람이 봉분 위에 풀을 쓸었습니다. 서리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어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에도 봄을 넣어줄게. 매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서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서리는 그 꽃잎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열해를 종처럼 살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설애, 그리고 탐욕이 아닌 사람을 보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온 도연. 세상이 두 사람을 짓밟으려 했지만 진심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기쁨이라는 이름처럼 설이는 끝내 자신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애틋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계신 지역과 함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랑야담이었습니다.